우리 액션 플랜 뭐냐 했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테크, 기술 혁신 성장주는 변동성이 크다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잘 알고 싶은 그 영역을 딱 정하세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 건 알겠어요. 네.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말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네. 워낙 그쪽에 데이터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문제 네. 이게 미국만의 문제냐, 전 세계 각국의 문제냐, 네. 이거를 좀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사실 같아요. 코로나로 돈 풀린 건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다 똑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럽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한국도 지금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 지금 시중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 금리 많이 올라 있어서 지금 힘들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고통은 불가피한데, 고통은 사실은 정말 서민들한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까지 감내할 것이냐 한번 살펴보면 불황 속에서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대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이루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을 만큼 적절한 실업률이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제가 너무 과열 상태여서 임금도 올라가고 원가도 올라가고 해서 인플레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유발 실업률은 5% 미만을 그렇게 봐요. 5에서 6%. 나이루라고 합니다. NAIRU. 그래서 연준에서도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를 어떤 지표로 봤어요. 이 실업률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좀 인플레 유발이 된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실 때 경기 침체가 어느 몇 개월이 가는데 실업률이 5%, 6% 미국에서 올라가서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연준에서는 또 이게 지금 혈압약을 먹었더니 부작용이 서 딴 약을 먹게 생겼네? 이러면 이제 그 약을 먹느니 혈압약을 덜 먹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런 상황에서는 또 다시, 어떤 금리 인상의 속도를 확 낮출 만한 그런 요인이 되고, 저는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 보면요. 지난 20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길게 보면 기술 혁신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심플해요. 아이폰 생기면서 우리는 훨씬 효율적인 삶을 살고, 이 단가는 낮아지잖아요. 반도체 값이 과거보다 싸지고, 옛날에 TV 50인치가 300만 원이었으면 지금은 50만 원이면 살 수 있고, 이게 결국 엄청난 기술 혁신에 의한 급속한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예. 물가가 떨어져요. 예, 그거는 그 컴퓨터나 가전제품 가격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로 보면 기술 혁신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혁신이 금리를 올린다 한들 안 됩니까? 됩니다. 예, 데이터는 계속 모이고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에 모여있는 데이터들은 AI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혁신적으로 더 낮은 단가의 모든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건 변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5년 전, 10년 전 닷컴 버블 이후의 시기나 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의 시기나 같다. 그래서 장기로 보면 우상향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 침체가 용인되는 기간에는 네. 주식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나 그 이후엔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될 것이다. 네. 그것이 결국 그 시그널은 우리가 경기 침체,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가 실업률하고 저거잖아요. 고용과 네. 인플레이션이니까. 맞습니다. 이 고용이 경기 침체가 된다는 것은 고용이 안 좋아질 것이고, 네. 그러면 그러한 경기 침체를 연준이 언제까지 용인할 것이냐. 네.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적절한 범위 선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한 6%대까지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는 연준이 더 이상 고혈압약 처방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이 될 때쯤이면 어떤
S&P 지수도 지금보다 한 10, 20%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더 추가적인 하락에 열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데 이제 그럼 보기만 하냐, 우리 액션 플랜 뭐냐 했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은행도 자기 자산에 대해서 이거 부도 어떻게 나나 이런 걸 보거든요. 그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한번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망할 회사, 살아남을 회사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회사 난 믿어요. 뭐 진짜 항암제를 기적적으로 잘 만들거나 그 당뇨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혁신적으로. 믿고 있으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 침체기 동안 펀딩이 될까요? 예, 추가적인 자금 조달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현금을 곳간에 쟁겨놓고 있는지. 그래서 최소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자금 조달 없이 버틸 수 있는 현금 체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세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쓰리지만 그런 종목은 들고 있으면 진짜 상장 폐지되거나 부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존 가능 여부를 한번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하락 상황에서도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거나 IR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투자한 기업들의 대표가 나와서 열심히 자기의 혁신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주가 하락됐다고 해서 행동이 어떤 굼떠지고 회사가 혁신의 어떤 의지치가 막 떨어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막 현격히 어떤 활동이 없고 파트너십이나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진도가 안 나가는 회사 있으면은 여기는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잠깐 좀 따라갔던 회사다. 그래서 이제 뜰채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은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를 내가 파악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그널들이 왔을 때 좀 더 과감하게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통과 못한 애들을 매도한 현금 가지고 그렇게 또 집중적인 투자를 해도 되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관련해서 네. 지금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대외 환경 어려운 것들 뭐 예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요것만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네. 해결이 된다면 종전이나 휴전이 된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어떤 급락 그로 인한 어떤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인은 세 가지였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한 것도 요인이고 그래서 이게 1차 함수가 아니라 진짜 3차, 4차, 5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확인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에 꺾이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꺾이는 거 보려면은 저거잖아요. 유가가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네, 근데 유가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 그 중에 하나인 거고, 유가 말고도 많죠. 수요 자체가 가처분 소득이 없으면 유가가 뭐 아무리 내려간다 한들, 뭐 여전히 뭐 엄청 돈을 쓰고 다닌다. 뭐 수요 공급의 법칙이니까 수요가 엄청 많다 그러면 또 이슈가 있는 거니까 사실 실업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 이야기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놓고 봐서 네. 우리가 이제 사실 매번 그냥 뭐 매달 그 연준 FOMC 회의 이후 아니면 네. 7월달, 8월달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 연준이 금리 올해 몇 프로 올리겠다 이야기 그 목표 기준 어떤 그 중립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 도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점도표에 근거해서 최신 그 연준 회의록에서 나온 점도표에 근거해서 가장 확률 높게 해놓은 게 이제 3.4%가 타겟인데 이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제 금리가 3.4에 까지 가는 상황 하에서 물가는 저는 한 6% 이하로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안 빠지면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내려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어떤
어떤 전쟁이나 다른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잡힌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 속에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침체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또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6개월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연준이 그걸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대책을 제때 내놓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로 그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은 수준의 실업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과열 기세는 좀 잡혔네. 이렇게 되는 시그널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한 6% 이상으로 올라오는 거는 거꾸로 주식 투자자한테는 좋은 겁니다. 근데 뭐 그 노동자분들한테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일자리가 투자자면 또 사라진다는 이제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S&P 지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실적 전망을 안 좋게 내겠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실적 전망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어떤 중기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 전망을 안 좋게 하는데 주가가 혼자 오를 일은 없으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아마 우리는 좀 시장의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3개월, 6개월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고 하면 그때도 나는 3개월 후에 수익을 이만큼 내야지라는 전략보다는 한 2년, 3년의 어떤 장기 시간 속에서 농부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초봄 혹은 늦겨울에 투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한 계절이 다 지나가는 사계절이 다 지나가는 데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생각을 하시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고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럼 어떤 좋은 기업을 발굴할 것인가? 아니 근데 그 전에 그게 말은 쉬운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침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20포인트 정도의 지수가 빠질 거라고 20% 예상하셨으니까 뭐 미국 기준 S&P, 나스닥 다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단은 뭐 우리 더블로 보통 보니까 그쵸. 40%. 지금도 반토막인데 또 반토막이 난다? 이거 생각하면 못 견디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들고 있는 분들한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건 지금 100% 확실한 건 아니니까. 아니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높다라고 보는 거니까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손절하고 현금 들고 그나마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싸졌을 때 하기도 또 애매한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2년을 못 버틸 만한 회사는 들고 있기엔 너무 힘들 거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본질이 흔들리니까요. 그렇지. 근데 버틸 수 있는 기업은 2년을 버티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지금 그 미국 주식의 투자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그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사실 성장주잖아요. 왜냐하면 화끈한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갔다가 지금 물려서 고통받는 것도 사실 그거란 말이에요. 미국 주식도 뭐 루시드니 뭐 많이 리비안이니 많잖아요. 이런 주식들 넷플릭스도 뭐 거의 70% 빠졌으니까.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하신 대로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내가 또 들고 갈지 더 많이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회사인지 상황이 어려운 이것만 가지고 들고 갈지 말지 결정하자. 이렇게 그래서 보는데요. 뭐 뉴스 보면은 야 이제 기술 혁신 성장주의 시대는 종언이다. 뭐 시대 끝났다. 이런 정말 절망을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그런 기사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닷컴 버블 직후에도 나왔었고, 그냥 아예 그 79년도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인가 거기에는 에쿼티 주식 시장 주식 투자의 뭐 시대가 끝났다 이런 절망적인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보통 그런 기사 나온 다음부터 한 1년, 2년, 3년 보면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420년 전에 암스테르담 거래소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증권 거래소가 만들어졌고 그때도 주식 시장의 주도주는 기술 성장주였어요. 왜냐하면 동인도 회사 주식인데 그 기업이 왜 혁신적이었냐? 당시 뉴스를 막 봤죠, 제가.
역사책에서.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네덜란드의 함선의 모양과 디자인과 거기에 실을 수 있는 그 재화의 양이 딴 나라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노젓는 사람은 더 적어도 돼요. 이유는 뭐냐면 돛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동아시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때도 기술 혁신에 열광을 하던 게 주식시장입니다. 언제나 그래 왔어요. 그리고 과거 30년, 40년 주가를 보면 항상 주도는 기술 혁신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때는 가치주가 좋아 보이고 이때는 기술 혁신주가 안 좋아 보이고 이게 아니라 테크, 기술 혁신 성장주는 변동성이 크다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크다. 떨어질 때 2배로 떨어지죠. 올라갈 때 4배로 올라가요. 실제 그래요. 아마존 떨어질 때 남들보다 더 떨어지죠. 옛날 과거 10년 전 아마존 보시면 떨어질 때 훨씬 더 떨어져요. 닷컴 버블 때 50분의 1 토막 났죠.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닷컴 버블 때 주가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기술 혁신 성장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인 게 그러면 닷컴 버블 이후에 아마존이 없었어야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어떤 시기냐. 닷컴 2.0이라고 봅니다. 닷컴 2.0이면 닷컴 버블 터진 다음에 언제가 제일 좋은 투자 타이밍이었냐. 버블 터지고 6개월, 9개월 후에 찬찬히 그 시기에 혁신을 진짜로 외치고 밑바닥에서 아무도 안 믿어줘도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남보다 6개월, 9개월 먼저 믿어주면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평균치 막 20년, 30년 평균치에 지금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PER이. 그렇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앞으로 온다. 근데 당장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연준이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정책 전환을 하는 그 순간. 맞습니다. 이 시작이다. 근데 그게 확고해진 다음에는 사실은 이미 다 올라 있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이제 언론에서 그렇죠. 경기가 심각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어, 연준 뭐해 이런 얘기가 나올 그렇죠. 때쯤부터 이제 뭔가 기대감으로써 오겠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 그거를 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호가창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 물가랑 그리고 중국의 그 정권 교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지 스무스하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산업 클라우드 좋습니다. 메타버스 좋아요. 작년 재작년에 믿던 그 산업을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원칙 없는 투자자 되는 겁니다. 원칙 있는 투자자는 그때 사랑했던 기업을 여전히 사랑해야 돼요. 이유가 사라지진 않았는데 주가가 빠진 거예요. 왜 지금. 메타버스 여전히 유효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여전히 되고 있고요. 거기 사업을 뜯어보세요.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만 낮아진 거예요. 그 대표이사 억울해하고 있을 거예요. 나 억울한데 상관없고 너네들이 안 믿어주더라도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믿어주는 거예요. 언제? 그런 매크로에 대한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내가 준비된 그게 소액이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투자 인생은 깁니다. 100세 시대고 워렌 버핏이 기억하세요. 워렌 버핏이 본인의 자산의 99%를 확보한 게 바로 60세 이후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60세 이후에 계시는 분들도 전혀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왜냐하면 앞으로 갈 길이 한 30년 남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자산의 99%를 앞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이 연준의 의도에 의해서 다시 이 침체 구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 그로 인한 증시의 활성화, 이때 역시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는 주식으로는 작년에 관심을 끌었던 기술주들, 그 기술주가 다시 갈 것이다. 네, 길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재작년에 가치주에 관심을 가졌었으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뭐냐면 농부잖아요. 계절을 알아야 되죠. 자신이 전문성이 있는 종자를 알아야 돼요. 이게
작년에는 성장주였고 올해는 가치주였고 내년에는 뭐 다른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잘 알고 싶은 그 영역을 딱 정하세요. 워렌 버핏도 자기가 컴포트 존, 편안하게 여기는 그 영역에만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뭐 빌 게이츠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컴퓨터 모르겠고 난 껌 회사랑 콜라 회사에 투자할래. 맨날 먹고 이거 아니까. 예. 여러분이 아는 산업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지금 아는 산업을 더 깊이 알아보시고 금리 인상에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목표한 대로 자기 비전과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한테 여러분 인생에서 그 분야의 제프 베조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장기적으로 저는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참 크고요. 불안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다 혹은 추가 뭐라 그럴까요? 뭐 지금 미국 시장도 사실 뭐 데드캣 바운스라는 논리가 막 커지고 있으니까 네, 하여튼 어느 쪽이 맞을지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네, 나는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럼에도 좀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예,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네, 각자 꼭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내가 결정을 하는지 우리 매매일지 좀 작성하자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맞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후, 한 달 후 계속해서 이게 아주 실력이 커지는 자기만의 자산이 되실 것 같아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많은 분들이 기업들 무형자산 있는 브랜드 같이 막 이런 무형자산 있는 기업 좋아하시잖아요. 나 스스로가 얼마나 무형자산을 쌓고 있는 투자가인가 생각해 보시고 적자 생존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적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꼭 적으시고 저도 제 기록을 이 30페이지 넘는 PDF로 저희 회사의 비전 크리에이터 매크로 퍼스펙티브라는 리포트를 썼고 그 리포트 내용 오늘 전달 드린 거거든요. 틀려도 좋아요. 나중에 틀리면요 여기 나와서 또 두들겨 맞으면 돼요. 틀린 이유를 또 우리가 맞아요. 네, 내가 근거를 가지고 깊이 공부해서 적어놔야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검증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걸로 인해서 또 실수로 인해서 또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맞으면 또 감사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안타를 칠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니까 좋은 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리포트 자료는 우리 그 고정 링크를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해드릴게요. 네, 이제까지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